35살 김대리는 회사에서 멘탈 갑으로 통했습니다. 상사한테 깎여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부당한 요구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동료들 싸움도 중재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병원 3곳을 돌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고 4번째 정신과에서 들은 진단은 감정 소진 증후군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정 조절을 너무 잘해왔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정 조절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건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감정 조절의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빨리 꺼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끄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조절을 멈췄을 때 오히려 찾아오는 진짜 평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조절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는데 정작 그게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감정 조절을 감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것,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은 것, 불안해도 태연한 척하는 것. 이걸 감정 조절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사에서도 그걸 요구하죠. 프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감정 억제를 주된 대처 방식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높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 위험은 47% 증가했으며 만성 염증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잘 참는다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몸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을 너무 오래 억눌러 왔더니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마비된 거거든요. 한 임상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건 쓰레기통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안에서 썩고 있을 뿐이다. 쓰레기통 비유가 정확합니다. 뚜껑을 꽁꽁 덮어놓으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 보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어느 순간 뚜껑이 터져나갑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요. 그게 바로 김대리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울고 짜증나면 짜증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감정을 무조건 표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계가 망가집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친구가 떠나고 가족과 멀어지죠. 그리고 정작 본인도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화를 내고 나면 시원하다가도 곧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 죄책감이 또 다른 감정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죠. 억누르는 것도 문제고 표출하는 것도 문제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마구 쏟아내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반갑지 않은 손님일 수도 있어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 손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손님을 못 본 척하고 문을 잠그는 겁니다. 벨을 계속 누르는데도 꼼짝 안 하고 숨어 있어요. 이게 감정 억제입니다. 근데 손님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벨을 누르죠. 문을 두드립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봅니다. 결국 더 시끄러워져요. 2번째는 화를 내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왔어? 빨리 나가! 이게 감정 폭발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도 화를 내고 싸움이 벌어지고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럼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내주고 거실에 앉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손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손님이 여러분 집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 거실에 앉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책도 읽고요. 손님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 그러시네요 하고 들으면서 여러분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용 전념 치료, ACT라고 불리는 심리치료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화가 나는데 그냥 화난 채로 살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감정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발표 공포증이 있는 30대 직장인이 있었어요. 발표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잠기는 분이었죠. 이분은 처음에 불안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심호흡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약도 먹어봤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안의 번 똑같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있는 채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네요. 손도 떨리고 있고요. 근데 발표는 해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엉망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내용도 헷갈렸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를 거듭할수록 불안은 여전히 왔는데 발표는 점점 나아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에너지가 불안 없애기에서 발표 잘하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싸우는데 쓰던 에너지를 발표 준비에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정보예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죠. 불안이 온다는 건 지금 상황이 중요하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신호고, 화가 난다는 건 내 경계가 침범당했구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하는 신호예요. 슬픔은 내가 잃은 게 있구나, 시간을 갖고 회복해야겠구나 하는 신호고요.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 둔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서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힘들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손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전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손님이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얼굴을 봐야죠. 아, 불안 씨가 오셨네요. 화 선생님이 왔구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부분은 그냥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이렇게만 느끼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수치심인가, 배신감인가, 서운함인가, 두려움인가.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여러분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곧 화가 아니라 나 더하기 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이 몸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감정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몸의 감각으로 나타나거든요. 불안은 가슴이 답답하고, 화는 얼굴이 뜨겁고, 슬픔은 목이 메고, 수치심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이 조이는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이렇게 관찰자처럼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걸 쫓아오는 게 감정이거든요. 멈춰서 쳐다보면 감정도 멈춥니다. 세 번째, 감정한테 자리를 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방 한쪽 구석에 불안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하나 놔두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제 일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안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불안이 방 전체를 점령하게 두지도 말고 구석에 자리 하나만 내주는 겁니다. 방은 넓으니까 불안이 구석에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존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떠나보내려 하지 마세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정이 빨리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감정을 빨리 보내려는 그 마음 자체가 감정과 싸우는 거거든요. 손님한테 언제 가실 건가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 손님이 느끼겠습니까?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죠. 감정도 똑같습니다. 빨리 가라고 재촉할수록 더 오래 남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언제 갈지는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내 할 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걸 구분 못하면 감정을 받아들이라면서요? 그래서 화나서 소리 질렀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여기서 끝이에요. 감정에 휘둘린다는 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자. 이건 휘둘리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가 엄청 나고 있네. 얼굴이 뜨겁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 이 화는 여기 있어도 돼. 나는 지금 회의에 집중할 거야. 그리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행동은 여러분이 정한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휘둘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화가 나니까 회의 중에 바로 따져 묻거나 회의 내내 화만 곱씹으면서 내용을 하나도 안 듣거나 회의 끝나고 동료들한테 상사 욕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건 화가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화를 느끼면서 회의에 집중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리가 아픈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재밌어서 중간에 다리 아픈 걸 까먹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의를 다른 곳에 두니까 통증이 배경으로 물러난 겁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이 있는 상태로 다른 것에 주의를 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감정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상사한테 복수하는 것, 아니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만약 프로젝트 성공이 중요하다면 화가 나든 말든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게 여러분의 행동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치 기반 행동이에요. 가치라는 게 뭔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치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도착지이고 가치는 방향이거든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는 목표예요. 달성하면 끝나죠. 성실하고 협력적인 동료가 된다는 가치입니다. 평생 가는 방향이에요.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든 불안하든 슬프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감정은 옆에서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요.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회 불안이 심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더듬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계속 피했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모임에 안 가고 SNS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생각해보니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이 중요했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뭡니까? 불안을 피하려고 사람을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치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기로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한 명하고만 30분 만났어요.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더듬었죠. 근데 만나긴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친구 2명하고 1시간 만났습니다. 역시 불안했지만 만났어요. 이렇게 6개월을 계속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왔는데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불안이 있는 채로 대화를 하고 농담을 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불안을 없앤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죠. 이게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니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억누르는 데 쓰던 에너지, 회피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감정은 평생 안 사라지는 건가요?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보내려 하지 않을 때 감정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막으려고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벽에 부딪혀서 더 높이 튀어오르죠. 근데 파도를 그냥 지나가게 두면요? 스스로 밀려왔다가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막으려 할수록 강해지고 놔두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감정의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감정이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느끼기만 하면 90초 안에 생리적 반응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90초예요. 근데 우리는 그 90초를 못 견디고 감정을 밀어내려 하거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감정을 계속 재점화시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원래 90초면 끝날 감정을 몇 시간, 며칠, 몇 달씩 끌고 가는 겁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감정은 파도이고 생각은 파도를 계속 만들어내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를 끄면 파도는 저절로 잔잔해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실험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감정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지금 짜증이 나고 있네. 둘째,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굳어지네. 셋째, 그 감각을 30초 동안 그냥 느껴보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요. 그냥 느낍니다. 넷째, 숨을 한번 깊이 쉬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그걸 하자. 이 4단계를 일주일만 연습하면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감정이 여전히 오는데 예전만큼 압도당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계속하면 감정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감정이 적에서 그냥 날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잖아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출근하고 눈이 와도 길을 걷습니다. 감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오래된 감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를 하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보세요. 혼자 끙끙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접근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대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감정 조절을 너무 잘해서 무너진 사람.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법을요. 처음에는 낯설었대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까 감정을 느낀다는 게 무섭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연습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감정을 느끼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화가 나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더래요.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감정이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를 반복한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지금 이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사한테 깎이기도 하고 부당한 일도 겪어요. 근데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기 일을 하거든요. 오히려 동료들이 놀라는 게 이분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지금 좀 불안한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더래요. 완벽한 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뢰가 생긴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정과 싸우지도 마시고요.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와도 좋고 있어도 좋고 언제 갈지는 감정이 정하게 두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시면 됩니다. 감정은 옆에서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감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감정이 가장 다루기 힘든지,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